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소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간 브랜딩, 경험 디자인의 가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학부에서는 디자인을, 석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그룹 퍼셉션을 창업해 20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퍼셉션은 동료들이 또 열심히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 어떤 공간, 어떤 경험을 좋아하시나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수동 연무장길에 4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365일 360도에서 공사 중이었는데요. 너무 많은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판단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팝업 전성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디올 팝업이 퍼셉션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주위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더현대 서울은 오픈 때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죠. 요즘은 정말 많은 브랜드들의 팝업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 일에 대한 생각, 또 코로나 이후에 일하는 공간의 변화가 가속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많은 분들 보셨죠? 콘텐츠 경험, 미디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트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거점 공간이었던 국제갤러리에서 줄리안 오피의 전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 VR 전시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동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공간이 되는 모빌리티. 이제는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는 공간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될까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험, 새로운 공간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각 과부하로 인해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다행인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공공공간도 진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시는 화면은 어린이가 소외되지 않는 공간, 전주시립도서관 우주로 1216입니다. 사적인 공간 혹은 기업이 만든 공간이 아니더라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차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간을 좋아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자연 혹은 자연스러운 시간과 적정 환대가 있는 공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 이맘때 상반기를 정리하고자 혼자 찾았었던 해남 유선관을 소개합니다. 트렌디한 공간, 힙스터의 성지. 여러분은 어떤 공간을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좋은 공간과 좋은 경험은 같은 개념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이 늘 똑같지는 않지요. 맥락의 변화, 또 사람의 변화, 이해관계의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좋은 공간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특히나 공간에 대한 많은 기준들이 변화했지요. 요즘 세대, 다음 세대, 명확한 자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좋다고 했었던, 누구나 좋다고 하는 공간보다 내 가치관에 맞는 공간을 좋은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한 생각, 어떤 것이 좋은 가치인가? 트렌디하다라는 표현 또한 스타일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대 감수성을 담고 있느냐라는 개념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요. 제 나름의 관점으로 정의해본 좋은 경험을 주는 좋은 공간의 조건입니다. 명확한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분명한 목적과 목표, 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관된 맥락의 경험 제시, 고객과 사회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을 떠나서 범지구인의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진심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공간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 브랜딩, 또 공간 브랜딩의 개념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볼게요. 브랜드는 가축을 구별하다, 화인하다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브랜드와 브랜딩은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 세계관과 철학, 이것을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브랜드가 살아가는 방식, ing가 붙어 있으니까요.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고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소통하는 것, 또 잊혀지지 않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딩을 브랜드의 실천,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브랜드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 그 경험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해내는 것이 브랜딩일 거고요. 어떤 대상이 브랜드를 만나 경험하는 모든 접점을 브랜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생명체인 브랜드, 네, 어떤 말할 거리가 있는 화자, 샌더의 자리에 그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겠고요. 또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여러 미디어를 통해 청중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청중들은 좋은 에너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도 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자기중심, 정체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공간, 또 연결되고 확장되는 경험을 만드는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플레이스 캠프 제주입니다. 제주도 동쪽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자리 잡은 이곳은 여행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호텔이라는 공간은 경험 디자인의 끝판왕일 수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축제, 문화, 먹거리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녹이고자 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개념에 사로잡히기 싫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캠프라는 개념으로 이 공간을 정의했습니다. Not just a hotel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있었고요. 플레이스의 호텔이라는 적막한 이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당신 자신일 수 있는 곳, 열정, 낭만, 그리고 설렘으로 지어진 플레이스 캠프 제주입니다. 라고 2017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 이곳은 방이 정말 작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사실은 큰 방도 있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보다 캠프 안에서 혹은 지역의 여러 콘텐츠들을 경험하며 즐기기를 바랬었고요. 작고 큰 축제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공간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여러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들이 나왔었는데 고객들이 사랑해 주셨던 것들은 육지로 널리 확장되기도 했답니다. 플레이스는 예술과 문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과 가까이에서 숨쉬기를 바랬는데요. 그래서 오픈 전부터 아트236이라고 하는 공모전을 열기도 했고요.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퍼포먼스 전시를 열기도 했답니다. 호텔이 지역에 생기면 어떤 경우는 단절된 공간, 마치 우주선이 뚝 떨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데 플레이스는 진정 로컬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외지인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된 거죠. 이곳의 크리에이티브는 몇 명의 디자이너 혹은 공급자들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게 되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책은 플레이스에서 고객들은 플레이어 그리고 구성원들을 플레이서라고 불렀거든요. 이들이 각각 바라본 플레이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방이 너무 작다, 감옥 같다라는 이런 고객들의 불만을 감방생활 패키지라는 어떤 경험으로 또 극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삭막했던 콘크리트 벤치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오른쪽 위 눈사람은 한 번은 굉장한 폭설로 모든 비행기가 결항되었었는데 고객들도 플레이스도 당황했었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광장에 겨울왕국 러브레터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구성원들이 막 나와서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해요. 고객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예상 못했던 어떤 그림이 펼쳐진 이것을 충분히 경험해보자 라고 또 함께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도 있었고 SNS도 열심히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방명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플레이스와 고객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고객과 고객의 연결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육지에 있는 고객을 찾아 리빙 디자인 페어에 비행기 부스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플레이스가 만들어낸 여러 고객 경험 디자인, 몇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보자면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처음에 만들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구성원이 계속 고민했다는 점, 또한 핵심 타겟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늘 고객의 소리에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고객 여정 맵을 굉장히 자주 그렸었는데요. 여정 맵에서 이슈는 없는지, 어떤 것들을 디벨롭해야 되는지 늘상 논의를 했었고요. 결국은 만들어가는 구성원들, 플레이서의 아이디어들을 휘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아카이빙 해두었다가 적재적소에 활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구성원들에게 브랜드 내재화가 되어 있어야 외부 고객에게도 온전히 경험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실천하기는 어렵죠. 플레이스는 그 실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구성원이 모여서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고객 여정 맵을 통해서 경험에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라고 고민하고 또 실천을 했었습니다. 월간 디자인 기사의 일부인데요. 당시 취재 오셨던 기자님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하셨다가 마지막에는 서로의 지향점에 공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모인 구성원들이니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다수의 힘으로 만들 수 있었겠군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날은 각 팀의 매니페스토와 그리고 올해의 계획을 발표하는 워크숍이었는데 이 팀이 1등했어요. 우리는 플레이스의 건물주다라고 제시했었던 시설관리팀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간을 만들어 가니 그 경험이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다음은 SKD&D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의 전신, 소셜 아파트먼트 테이블의 사례입니다. SKD&D는 신사업 부문으로 하우징 솔루션을 고민하고 계셨고요. 사실 하지 않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의 변화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브랜딩 그리고 정말 주거 상품의 브랜딩 두 가지를 다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편리한 주거, 좋은 주거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공간에 숫자만 다른 그런 곳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주거의 기준은 무엇일까 묻고 답하는 긴 여정이 지속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삶을 위한 공간,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라이프 프로듀서, 이렇게 업을 정의하게 되고요. 살아있는 진화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생이 청춘인, 그래서 매일의 삶에 가치를 두며 조금씩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공간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노후화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박제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한 트래킹, 또 수많은 고객들의 사용성을 검증하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계속 멋지게 나이 드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상품이 런칭될 계획이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었고요. 그 첫 번째 실험은 강남역에서 시작됩니다. 소셜 아파트먼트 테이블, 커뮤니티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커뮤니티 정말 해야 되나? 저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독채가 아닌 여럿이 모여있는 큰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당장 커뮤니티가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새로운 시도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고 잘한 것 같아요. 네, 하나의 테이블이 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둘이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또 여럿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스토리로 풀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뭘 만들다 보면 늘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획한 걸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까? 고객들이 반응할까? 그래서 사전 입주자를 미리 모시기로 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도 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잡아주는, 또 테이블을 세팅하는 이런 사람들을 테이블 세터라고 부르죠. 사전 입주자를 모집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제 생애 첫 입주자 설명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곳을 기획하면서 집을 얻었더니 마을이 오더라 라는 컨셉이 구현되기를 바랬었는데요. 최종호 디자이너가 인테리어를 맡았던 이 공간은 그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 맵을 그렸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어떤 주거 상품에 결핍이 있을까, 또 무엇을 원할까라는 것을 고객 하나만 보면 사실은 좋은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맵들을 통해서 그 기회 요소들을 발굴했었고요. 타겟 페르소나는 6개의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를 바라는지, 페르소나 설정할 때는 가짜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있을 것 같은, 우리와 맞을 것 같은 그런 구성으로 진행했습니다. 핵심 타겟에게 소구할 메시지와 상품 전략,
주제별 매체나 홍보 방법을 정말 초기부터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런칭 전에 티징을 하거나 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에피소드의 채널로 통합이 되었는데요. 테이블도 한동안 굉장히 단단하게 여러 콘텐츠들과 함께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에피소드로 통합되면서 테이블을 만들었었던 저희는 좀 서운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했던 기록들, 또 후회, 의사결정, 여러 기획의 이런 내용들을 클라이언트가 책으로 묶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지금 에피소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또 다양한 주거 상품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굉장히 애정을 받고 있는 그런 책이 되었고요. 얼마 전에 에피소드 담당 분에게 공유받았는데요. 에피소드 수유라는 인스타가 있는 거예요. 뭘까 봤더니 수유의 입주자분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었습니다. 입주자들끼리 커뮤니티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희가 초기에 기획했던 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지속적으로 고객 경험을 고도화하니 고객 스스로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진심으로 잘한다는 것, 게다가 대기업에서 해낸다는 것, 저희는 함께 일하면서 저희 또한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 어떤 삶의 경험을 누리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단지 주거 상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자기인식이 정말 중요했었고요. 또 책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모든 이야기들을 아카이빙해서 그 다음에 자양분으로 삼겠다라는 노력도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과정 속의 러닝, 결국은 한 번 상품을 만들고 말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노력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공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네이버 출근한 지 5달 되었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네이버는 왜 공간에 이렇게 진심일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린팩토리, 2013년에 완공된 커넥트원, 데이터센터 춘천각, 도쿄 베이스 캠프입니다. 제 근무지이기도 하고요. 작년 7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1784고요. 올해 가을 오픈 예정에 있는 데이터센터 세종각입니다. 네이버에서 공간이란 단순히 사람이 모여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기업의 문화와 방향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는 공간을 만들 때에도 UX를 굉장히 면밀하게 살폈고요. 사용자 인터뷰, 수많은 운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발견하고 정의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공간들. 사명감으로 이루어진 공간, 춘천각 그리고 세종각, 구성원의 몰입을 위한 커넥트원과 베이스캠프, 업무 경험을 위한 공간인 그린팩토리와 1784,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사명감을 담은 공간, 춘천각과 세종각입니다. 창업자께서는 오래전부터 데이터 주권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각이라는 이름은 8만 대장령을 복원하는 장경각에서 그 의미를 따왔습니다. 장경각이 자연 에너지로 유지되었다면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를 지키는 우리의 각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 끝에 고층이 아닌 저층, 또 여러 개의 동, 바람길을 반영한 구성, 안전한 지층을 찾고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로는 전 세계 최초 리드 플래티넘 등급을 받기도 하죠. 올 가을에 오픈 예정인 세종각은 단독 기업의 데이터 센터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각 춘천의 5배 이상 달하는 대용량이고요. 보존을 넘어서 브레인 센터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적절한 지역을 수년 전부터 찾아왔고 드디어 최적의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지구의 위성이자 태양계 가장 안쪽에 있는 위성 달. 네이버는 달 표면 북위 20도, 남위 20도에 위치한 초록모자의 병원에 우주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하여 강문. 네이버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계획 4월 1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했던 만우절 캠페인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사용자는 달에 여행 갔을 때 봤었던 그 공사 현장이 강문이었나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완전한 허언이 아니라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올 가을에 오픈하게 될 데이터 센터 각. 네, 만약에 누군가 달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다면 춘천각 그리고 세종각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아닐까라는 포부를 밝힐 수 있었던 그런 근거였죠. 네, 다음은 스스로의 몰입을 돕는 공간 커넥트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춘천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건축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 경관 또 공간의 곳곳에 숨어있는 디테일한 경험 요소들 덕분에 이곳에 머무르는 구성원들 모두 좋은 시간을 경험하고 보내고 옵니다. 저도 요즘 한 달에 2번 정도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초기에 기획할 때 정말 많은 시나리오를 그렸다고 해요. 이곳에서 구성원들은 어떤 경험을,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까? 네,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펼쳐질 때 공간을 기획하고 만들어 온 분들은 정말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구나 집기들은 기성 제품을 활용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맞는 사용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새롭게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연수원에 머무르면서 무조건 주입되고 어떤 것을 채우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좋은 곳에 머물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기를 바랬고요. 따로 또같이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되었는데요. 네, 절대 노화되었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만들어갈 여러 에너지와 가치들이 기대되고 또 설레는 곳입니다. 커넥트원은 사람과 사람, 시간과 공간을 연결한다는 네이버의 가치를 표현한 커넥트, 또 옛 선비들이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몰입하던 공간인 서원의 원을 따서 커넥트원이라고 지었고요. 세 개의 동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수원이 어떤 채워진 공간이라면 커넥트원은 스스로 답을 찾는 채우는 공간이길 바랬었고요. 몰입하며 채우고 또 몰입하며 비우고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진 곳입니다. 커넥트원의 숙소는 모두 1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마 당시의 연수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좋은 공간에서 잘 쉬고 먹고 머무를 수 있도록 매트리스는 많은 분들 사랑하시는 60세컨즈고요. 텃밭에서 기른 것들 또 지역의 상생 식단을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하는 공간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린 팩토리인데요. 네이버 하면 그린이 연상되시죠? 온오프라인에서 일관된 맥락으로 브랜딩이 왔습니다. 그린 팩토리는 더 건강한 공간으로 저희와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개보수 중이고요. 내년에 또다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그린 팩토리가 지어질 당시에 네이버가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담고 있던 하나의 네이버였다면 지금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확장하고 진화되어서 회사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 팀들이 함께 있는 팀 네이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당시의 네이버의 공간 브랜딩, 네이버 사옥으로서 그린 팩토리를 얘기했다면 지금의 네이버의 공간, 1784는 팀 네이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욘드 그린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이버 하면 그린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팀 네이버를 지원하려는 넥스트 네이버의 시작점으로서 기술 플랫폼, 테크 컨버전스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지원하는 플랫폼. 그래서 이곳은 테스트베드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건물이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되더라고요.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봇 친화 건물로도 알려져 있는 이곳은 로봇의 원활한 이동, 수평, 수직, 실내외 막힘없는 로봇 베리어 프리 공간이 되도록 그리고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로봇 베리어 프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휠체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784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어를 오시는데요. 마지막에 항상 부럽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부러우신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실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은 마음먹으면 지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 건물이 살아 움직이는 테스트 베드가 되기까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 또 해보지 않았었던 시도와 시행착오들 어려웠던 의사결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낸 것들
또 거기에는 다양한 맨파워가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그거는 당장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부럽다라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방역, 친환경, 또 근무제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죠. 1784는 거의 중대형 병원 수준의 외조기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접촉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구현했습니다. 원하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도록 식당도 업무 공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운영 시간이 아닐 때에는 배식구가 깔끔하게 내려와서 냄새 차단뿐만 아니라 미관으로도 훌륭한 그런 곳이 되고요. 판교 테크원 오피스도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1784와 굉장히 유연하게 따로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이버가 만들어 온 공간들 모두 리드 플래티넘을 받았는데요. 도쿄만 제외하고요. 이를 보아서도 네이버가 얼마나 공간에, 환경에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의 본질을 고민하고 또 문화와 방향성을 공간에 담는 일, 앞으로의 네이버의 공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공간, 그 공간의 경험을 함께 만드는 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간을 만드는 일, 무엇을 누구에게 왜 말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정의하고 목표 청중을 선정한 다음 다시 돌아와 청중에 따른 베네핏을 정의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공간 프로그래밍이 진행되겠지요. 여러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펼쳐질까 상상하는 것들 필요하겠고요. 어떠한 느낌으로, 오감으로 전달할지 구성하는 과정들로 이어질 겁니다. 공간의 역할을 기획하실 때 매슬로우의 피라미드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능적인 것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또 일상의 잔잔한 재미 혹은 문제 해결만 해주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다양한 영감과 새로운 경험들을 제시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충분한 맥락을 검토해야 될 텐데요. 이해관계자 맵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양한 대안을 시도해보고 싶지만 늘 실내 구간 안에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실내 외 구간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려면 의지치가 그만큼 필요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우리가 늘상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청중은 누구이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외부에서 우리를 경험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누가 어떤 의도로 얼마만큼의 진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 중요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혼자 만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 구성원들이 있을 때 그 조직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핵심 가치를 뽑아내고 우리가 어떤 지향 가치를 향해 나갈 것인가, 물론 조직의 헤리티지, DNA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현재의 구성원들과 함께 뾰족한 삼각형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 중요할 거고요. 오른쪽 보시는 세 가지의 원, 마인드 아이덴티티, 비헤이비어 아이덴티티, 그리고 비주얼 아이덴티티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외부의 고객들에게도 일관된 경험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만들면서 물리적인 경험 접점에 매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가로축에는 손에 잡히는 잡히지 않는, 세로축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해서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눠 봤습니다. 무형의 감각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점으로 공간 경험을 기획한다면 조금 더 이곳에 방문하는, 머무는 사람들이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리적인 이동을 도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했던 증기기관차, 낮이 아닌 밤의 활동도 가능하게 했던 전기. 지금은 모빌리티와 AR을 비롯해 엄청난 기술들이 마구 다가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공간의 경험은 얼마만큼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공간이 목적이 되는 경우와 수단이 되는 경우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간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하고 물리적인 경험과 비물리적인 경험을 연결해 그 브랜드를 더 애정하게 만드는 것,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삶을 돕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공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깊은 실제 경험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우리는 다양한 매체, 미디어들을 만나지만 다 가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공간에서는 실제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깊은 인게이지먼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간과 장소가 모여 또 도시를 만들지요. 도시 또한 살아있는 브랜드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또 그동안에 살아온 시간들이 자산이죠. 여러 요소로 구성된 도시 브랜드가 모여 국가 브랜드를 만들고 또 확장해 나갑니다. 도시가 진화되고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경험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변화가 필요한 것, 또 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약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멋진 도시 브랜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아마도 성숙한 도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려면 다양성이 존중되고 또 사람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사람이나 누리는 사람이나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2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한 세계의 공간. 네, 한승재 소장님은 이렇게 추천사를 적었습니다. 건축가는 건축과 도시를 통해 희망을 구현하고자 하지만 희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희망을 품는 것이 쉽지 않은 대환장의 시대에도 아이들을 위한 이 공간들은 아이들만은 정신 차리고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네, 다음 책은 이제 곧 출간 예정인 책인데요. 라이브러리 티티섬이 문을 열기까지에 대한 책입니다. 청소년 중심 공공도서관, 네, 이전에는 없던 공간들을 만들어가면서 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의 과정들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썼고 또 무엇이 좋고 아쉬웠는지 네, 이 책들은 도서관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들 또 청소년의 관심을 갖는 공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세계 벌의 날입니다. 네이버에 벌의 날 검색하시면 벌이 왜 우리 생태계에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가운데 보시는 이미지는 2021년 한국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에서 파이널까지 올라간 작품입니다. 꿀벌을 위한 호텔인데요. 처음에 1차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제가 번쩍 손을 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성이 인간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태계에 관련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기했었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꿀벌을 위한 호텔을 만들려면 꿀벌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네, 아마도 앞으로는 여러 기술의 도움으로 진짜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요. 제 바람을 적어봤습니다. 기관과 학계에 다양한 연결을 이루는 존재들과 또 연결 사이의 틈새, 단절된 부분을 살펴주십사. 또 당장의 일도 중요하지만 내일과 모레의 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험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들은 생각을 멋지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견하고 또 기획하고 구현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모든 영역에서 진심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와 도시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요? 고민을 하다가 하라켄야 선생님의 저공비행 마지막 장에서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센티서티.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 그리고 변화시켜야 할 것. 여러분의 진심은 어디를 향해 있고 또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